국제의학 바이오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의 이 폴리페놀 성분과 우유의 단백질의 이 친화성 때문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함께 먹게 되면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대부분 파괴된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우유에 함유된 칼슘은 블루베리의 이 안토시아닌 성분과 만나면 킬레이터가 된다는데, 이것은 둘이 결합해서 덩어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불용성 물질이 되겠고 침전물이 생기고 우리 몸에서 녹거나 흡수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 몸에 머물면서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위와 장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가 있고, 이 때문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자주 섭취하거나 위와 장이 약하신 분들이 드실 경우에는 위장에 염증도 유발할 수 있고 위장관 질환이 생길 수가 있겠죠. 특히 신체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드시면 위장에 안 좋을 수 있으니 주의해서 드시길 바래요. 블루베리 주스를 만들어 드실 때는 우유 대신 오트밀이나 물을 첨가해서 드시는 게 좋겠죠. 우유가 블루베리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요거트도 맞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요거트는 발효 과정을 거쳐 단백질이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을 오히려 높여줘요.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를 얹어서 먹는 것은 좋은 블루베리를 먹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블루베리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있어요. 블루베리에는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블루베리는 세계 10대 건강식품에 들어갈 만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과일이에요. 최근 10년간 소비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과일이기도 한데, 특히 50대 이상에서 굉장히 급속도로 섭취량이 늘어나고 있대요. 이렇게 섭취량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블루베리가 먹기에도 편하고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인데, 냉동 블루베리의 판매량도 요새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다고 해요. 냉동 블루베리를 씻지 않고 그냥 드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누구는 그냥 먹어도 돼, 어떤 사람은 반드시 씻어 먹어야 돼,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영상을 통해서 제가 블루베리 먹는 방법과 블루베리 효능,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까지 블루베리에 대한 모든 것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먼저 냉동 블루베리를 씻어야 되느냐 그냥 먹어도 되느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씻어서 드시는 것이 안전하다입니다. 먼저 냉동 블루베리를 구입하셨다면 식품의 유형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래요. 식품 유형에 과체 가공품이라고 적혀 있다면 씻어서 냉동한 블루베리이기 때문에 그냥 드셔도 되시긴 해요. 근데 식품 유형에 농산물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면 이것은 씻지 않고 냉동되어 유통된 블루베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씻어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간혹 식품 유형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도 있는데 이런 제품은 당연히 씻어 드시는 게 좋겠죠. 2022년 한국소비자연맹에서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냉동과일, 블루베리, 망고, 딸기 등등 제품을 선정해서 안전성 평가를 했는데, 과체 가공품 같은 세척과일 제품에서 미생물, 잔류농약, 곰팡이, 독소 등의 검사에서 규격 기준에는 적합하긴 했지만 이 미생물과 잔류농약이 검출된 제품들도 있었어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면 이 냉동 블루베리 제품도 이미 씻어서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한 번 정도는 씻어 드시는 게 좋겠어요. 블루베리 씻는 방법은 흐르는 물에 약 30초 정도만 씻어주면 되는데, 깨끗이 빡빡 씻는다고 블루베리를 물에 오래 담가두거나 흐르는 물에서도 오래 씻으면 안 돼요.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성분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 버릴 수 있어요. 잔류 농약 또한 수용성이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약 30초 정도만 씻어도 충분하니 걱정 말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블루베리는 특별히 생과일보다 냉동 블루베리가 이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다고 해요. 이 시드니의 뉴사우스 웨일즈 대학의 연구진이 블루베리를 건조, 냉장, 냉동했을 때 핵심 영양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실험을 했는데,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블루베리 1g당 생과일일 때는 7.2mg, 냉장 보관했다가 2주가 지났을 때는 5.7mg로 줄었고 건조했을 때는 4.3mg로 더욱 줄었대요. 근데 냉동 한 달 후에는 8.1mg으로 오히려 생과일 때보다 늘어났고, 냉동 3달이 지나자 7.9mg로 소폭 줄었지만 역시 생과일 때보다 많은 함량이 확인되었다고 해요. 실험 결과로만 보면 블루베리는 냉동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많은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네요. 추가로 눈 건강이나 심혈관 질환, 당뇨 등에 도움이 많이 되는 시중에 이 안토시아닌 함량이 개런티된 영양제도 많이 나와 있으니 꼭 블루베리나 빌베리와 같은 영양제를 드시려면 건강기능 식품으로 제조된 안토시아닌이 최소
최소 50mg 개런티 된 제품을 드시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렇다면 다른 채소나 과일은 냉동했을 때 핵심 영양소의 함량이 어떻게 될까요? 이 영양소에 따라 보존력이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는데, 딸기의 한 종류인 이 라즈베리는 폴리페놀 성분이 핵심 영양소예요. 생과일일 때보다 냉동일 때가 킬로그램당 폴리페놀 함량이 약 100mg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당근의 경우에는 핵심 영양소가 이 베타카로틴이라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냉동 보관했을 때 3개월이 지나면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현저히 떨어져요. 이렇듯 냉동 채소, 냉동 과일은 핵심 영양 성분에 따라서 함량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어요. 냉동 블루베리를 구입하셔서 보관할 때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판매되는 냉동 블루베리는 대량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한 번에 드실 수가 없는 양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냉동 블루베리는 해동해서 드시게 되면 녹으면서 안토시아닌까지 함께 녹아 나오기 때문에 냉동실에서 꺼내 바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혹시나 해동이 되었다면 다시 냉동하시면 안 돼요. 해동이 되면서 미생물이 증식을 하게 되고 그 상태로 냉동을 하면 미생물까지 함께 냉동이 돼요. 그것을 드시면 당연히 복통이나 설사나 이런 걸 유발할 수가 있겠죠. 블루베리의 핵심 영양소인 안토시아닌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식물에 굉장히 많이 함유된 청자색을 띠는 성분이에요. 블루베리의 색깔이 짙은 보라색을 띠는 것은 바로 이 안토시아닌 성분 때문에 그런데, 안토시아닌의 과일별 함량에서는 빌베리 블루베리가 가장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고 좋은 빌베리일수록 우리가 먹었을 때 입안에 보랏빛으로 착색이 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인공색소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10분 정도 지나면 자연히 없어지니 시중에 빌베리, 블루베리가 포함된 건강기능 식품을 드셨을 때 오히려 착색이 되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안토시아닌의 가장 큰 효능은 눈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 이 안토시아닌은 로놉신의 제합성을 촉진시켜서 이 시력을 보호하고 백내장이나 안구건조 등 망막염 등 눈질환을 예방하기도 해요. 눈의 피로와 노화를 방지해서 초기 근시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이 안토시아닌은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의 노화를 방지해 주는데 뇌 세포의 노화까지 같이 예방을 해준다고 해요. 폴리페놀 성분인 이 안토시아닌은 우리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해주고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시켜 뇌 기능도 향상시켜주면서 뇌의 해마를 자극해서 기억력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해요. 이 테로스틸벤 성분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간단히 말하자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기억력,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이 안토시아닌은 피부 미용에도 굉장히 좋은 효능을 발휘하는데, 이 피부 노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염증을 제거하고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 여드름 피부를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돼요.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풍부한 안토시아닌과 비타민C는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주름도 예방하고 피부 톤도 밝게 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의 운동을 촉진시켜주고 장내의 노폐물도 흡착하고 배출을 시켜서 피부 트러블 개선하는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머리 숱도 줄어들게 돼서 탈모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블루베리가 탈모 예방에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이 안토시아닌은 튼튼한 모발이 자라날 수 있도록 모낭세포를 자극해주고 두피세포의 노화를 예방해서 탈모를 또 예방하게 되는 거예요. 블루베리에 함유된 또 비타민C는 머리카락 조직 형성에 필수적인 성분이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성분이어서 모발을 강화하고 두피 건강을 증진하는 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항산화 성분이 안토시아닌은 머리카락 세포도 송산시키는 이 자유라디칼을 제거하고 머리카락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서 탈모를 또 예방하는 그런 원리죠. 블루베리는 당뇨의 위험이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블루베리, 빌베리는 혈당 수치를 낮춰주고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이 신진대사의 과정을 촉진해주는 효능이 있어요. 미국의 당뇨병 협회는 빌베리, 블루베리를 당뇨병 슈퍼푸드라고 부르면서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시면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어요. 블루베리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는데, 하루에 약 150g의 블루베리를 섭취한 실험군은 혈당 스파이크의 발생이 현저히 낮아졌고 인슐린 수치 또한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어요. 블루베리에 함유된 이 안토시아닌뿐만 아니라 칼륨, 비타민 B6는 또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데,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과 혈액의 지방을 감소시켜서 혈액순환을 또 원활하게 해준다고 해요. 이러한 효능으로 심장마비나 협
협심증을 일으키는 죽상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게 되죠. 또한 호모시스테인이 우리 몸에 과다하게 축적이 되면 혈관을 손상시켜요. 그리고 혈전을 생성해서 이 심장마비, 뇌졸중 이런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 블루베리의 풍부한 엽산과 비타민 B6는 호모시스테인의 축적을 방지해서 심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가 있어요. 블루베리를 많이 드시는데 이 블루베리 잎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블루베리 잎이 열매의 항산화 효능보다는 뛰어나다고 하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블루베리 잎은 열매보다 이 안토시아닌 함량이 또 높고, 또한 폴리페놀의 일종인 클로로겐산의 함량도 높아서 열매보다 항산화 효과가 20배에서 30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이러한 블루베리 잎은 차로 우려서 드시면 되는데, 물 1리터 정도에 잎 약 4g 정도를 넣고 10분 정도 끓인 후에 식혀서 드시면 돼요. 블루베리가 새콤달콤 맛이 난다면 블루베리 잎차는 구수한 맛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블루베리도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 바로 우유예요.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보통 냉동 블루베리를 우유와 함께 믹서기에 갈아서 주스로도 쉐이크로도 많이 드시는데, 이렇게 되면 블루베리의 영양소가 파괴가 돼요. 국제의학 바이오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의 이 폴리페놀 성분과 우유의 단백질의 이 친화성 때문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함께 먹게 되면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대부분 파괴된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우유에 함유된 칼슘은 블루베리의 이 안토시아닌 성분과 만나면 킬레이터가 된다는데, 이것은 둘이 견합해서 덩어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불용성 물질이 되겠고 침전물이 생기고 우리 몸에서 녹거나 흡수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 몸에 머물면서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위와 장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가 있고, 이 때문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자주 섭취하거나 위와 장이 약하신 분들이 드실 경우에는 위장에 염증도 유발할 수 있고 위장관 질환이 생길 수가 있겠죠. 특히 신체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드시면 위장에 안 좋을 수 있으니 주의해서 드시길 바래요. 블루베리 주스를 만들어 드실 때는 우유 대신 오트밀이나 물을 첨가해서 드시는 게 좋겠죠. 우유가 블루베리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요거트도 맞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요거트는 발효 과정을 거쳐 단백질이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을 오히려 높여줘요.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를 얹어서 먹는 것은 좋은 블루베리를 먹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블루베리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있어요. 블루베리에는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블루베리를 드시면 입술이 붓거나 간지럽거나 복통과 설사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블루베리 섭취를 중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블루베리에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이미 아스피린과 같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고 계신 분들이 블루베리를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적당히 드시길 바래요. 또한 사람에 따라서 블루베리가 일시적으로 혈당을 낮추는 효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블루베리를 과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저혈당 증세도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음식이든 각자 우리 몸의 체질에 맞게 드시는 게 가장 좋겠죠. 이런 고구마를 드시면 병든 혈관이 살아나고 암세포가 사라집니다. 고구마는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 많고 맛도 좋아 인기가 정말 많죠. 그렇지만 이렇게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고구마도 잘못 알고 먹으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몸에 좋은 고구마의 효능과 잘못 알고 먹어서 독이 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반대로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도 알아보고, 추가로 우리가 많이 드시는 고구마의 종류 4가지, 그리고 겨울철 고구마 보관법까지, 고구마에 대한 모든 것을 한 번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구마의 효능 5가지를 알아볼 건데요. 고구마의 첫 번째 효능은 항암 효과입니다. 이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은 활성산소로 변형된 세포에 작용해서 이 성장과 전이를 차단함으로써 암세포가 형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효능도 있는데요. 이는 일본 연구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2가지 채소 중 고구마가 발암 억제율 1위에 올랐다고 해요. 특히 고구마 이 껍질에는 암 예방에 좋은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껍질까지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죠. 이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 껍질의 발암 억제율은 최대 98.7%. 와, 이렇게까지 높은 것으로 밝혀져 있어서 하루 1개의 고구마를 꼭 껍질째 먹으라고 추천을 합니다. 물론 깨끗하게 세척이 돼야겠죠. 또한 이 고구마에는 카로티노이드 종류인 베타카로틴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서 폐암, 위암 등을 막아주고, 이 고구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대장암 예방도 도울 수 있다고 해요. 고구마의 두 번째 효능은 면역력 강화입니다.
이 고구마에 있는 성분인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는데, 이 성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도 같이 해요. 그래서 항체 생성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몸의 면역력도 향상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추가로 이 비타민 C가 풍부하기 때문에 피로회복과 신경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고구마의 세 번째 효능은 이 소화기능 향상입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그 풍부한 섬유질과 마그네슘은 우리 소화기능을 향상을 시켜주는데, 이 장 속에 있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이 고구마를 잘랐을 때 나오는 하얀 진액, 여기에 그 얄라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이 얄라핀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장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또 대장암 예방에도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고구마는 100g당 86칼로리를 가지고 있어 갖고 열량 자체가 아주 낮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혈당 지수가 낮기 때문에 살이 쉽게 찌지 않아서, 그래서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굉장히 유명해지고 있죠. 또한 섬유질도 풍부해서 배변 활동을 도와줘서 우리 몸의 노폐물들을 제거해주고 흡착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또 변비 개선 효과도 있어요. 또한 이런 고구마에는 저항성 녹말이란 게 풍부한데, 이 저항성 녹말은 우리 몸에 포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소화도 느리게 해주고 지방 분해 효과도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 효과도 얻을 수 있고, 음식을 과식 안 하고 천천히 드시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구마의 네 번째 효능은 노화 예방입니다. 이 고구마에는 비타민 C와 E, 베타카로틴 이런 좋은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노화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해주는 기능도 같이 갖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자색 고구마와 같은 보랏빛 색을 띠는 고구마는 또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안토시아닌은 우리 몸의 세포 손상도 막아주고 세포의 생성도 촉진을 해서 피부에 탄력이 생기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고구마의 다섯 번째 효능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도 같이 하는데, 이 고구마에는 칼륨이 많아서 우리 몸에 있는 나트륨을 몸 바깥으로 계속 내보내주고 혈압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조절할 수 있게 또 도와주는 역할도 같이 하죠. 이로 인해서 고혈압과 같은 혈관 관련 질병의 예방도 같이 도와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B 복합체 중에서 B5라고 불리는 이 판토텐산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는 우리 몸에 코르티솔을 분비를 촉진을 시켜줘서 스트레스나 혈압 수치가 높아지는 것도 막아줄 수 있다고 해요. 이 부신피로 증후군 같이 만성피로 증후군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에서도 특히나 다른 비타민들 중에서 B5라는 판토텐산 함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보시면 이해하시기도 아마 쉬울 거예요. 이렇게 고구마는 이렇게 효능만 봐도 안 먹을 수 없는 정말 최고의 식품인데요. 이런 고구마도 경우에 따라서 몸에 좋을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구마 먹을 때 독이 되는 경우도 총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지금 바로 알아볼게요.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고구마에 검은 반점이 있는 고구마를 무심코 그냥 먹는 경우예요. 그냥 검은 반점이라고 해서 색깔이 그렇나 보다, 아니면 뭐 이렇게 옆에 눌렸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고구마의 검은 반점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드시면 절대 안 돼요. 이 검은 반점은 고구마에 생긴 검은 무늬병이라는 건데, 고구마 검은 무늬병은 이 수확 과정에서 고구마가 상처가 생기잖아요. 이 상처가 생긴 곳에 균이 침입하게 돼서 생기는 병이에요. 수확 초기에는 잘 티가 나지 않아요. 근데 이 고구마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이게 발병하게 되는데, 이 검은 반점들이 생기면서 그 반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적으로 퍼지게 돼요. 이 검은 반점에는 이포메아마론이라는 강력한 독소가 들어있어요. 이 독소가 생성이 되게 되고, 이 상체로 고구마를 그대로 섭취하게 되면 뭐 식욕 감퇴도 있을 수가 있고, 뭐 호흡 곤란, 설사 등 뭐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많이 드시면 정말 심한 경우는 뭐 폐와 간까지 괴사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폐와 간에 관련된 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환자분 같은 경우나 노약자, 어린이라면 특히 고구마를 섭취할 때 이러한 병에 감염된 고구마가 아닌지 꼭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간혹 그 검게 변한 부분만 한 칼로 살짝 도려내서 먹으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검게 변한 부분이 있다면 이미 어느 정도 전체의 그 균이 퍼진 상태고, 열을 가하거나
푹푹 삶고 쪄도 이게 잘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꼭 고구마를 그냥 통째로 아깝더라도 폐기해 주시는 게 우리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위장이 약한 분들이에요. 평소 고구마를 먹고 소화가 안 돼서 어우 더부룩해 이런 느낌이 들었거나 속 쓰려 이런 현상이 심해진 경험이 있다면 위장이 약한 사람으로서는 고구마를 섭취하는 것이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고구마에 함유되어 있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타닌과 아교질 성분은 우리 위벽을 자극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위산 분비도 촉진을 시키기 때문에 각종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이를 무시하면서 우리가 그냥 맛있다고 계속 먹는다면 다른 병을 치료하기 전에 위염이나 위궤양까지도 올 수가 있겠죠. 이러신 분들은 특히 조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 고구마는 당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 식품이라서 당뇨 환자가 섭취할 경우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뇨 환자의 경우 혈당 조절을 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약으로도 조절을 하고 주사로도 조절을 하는데 이러한 과도한 당질 섭취 우려가 있는 고구마를 최대한 어느 정도 피하는 것이 좋기는 해요. 먹더라도 과량 드시지 말고 소량만 드시는 것을 추천하고 주기적으로 혈당 관리도 체크도 잘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구마를 먹는 방법에도 당 성분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많이 먹는 방법으로 고구마를 쪄서 먹는 방법이 있고 군고구마로 먹는 방법 그리고 생으로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특히 군고구마의 경우 만들 때 열을 서서히 높여서 오래 익히기 때문에 이 고구마에 들어있는 전분이 당으로 바뀌는 시간이 충분해서 생고구마나 찐 고구마보다도 이 군고구마가 훨씬 당이 더 높아지게 된다고 해요. 이 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생 고구마의 경우 예를 들면 55 정도 나오고 찐 고구마가 한 70.8 정도? 근데 군고구마는 90.9입니다. 이렇게 고구마가 당뇨에 좋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생고구마가 당뇨나 당이 높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 생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섭취하게 되면 다당류인 전분이 단당류로 천천히 전환되기 때문에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줘요.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요새는 꿀고구마까지 정말 많이 드시는데요. 이렇게 고구마는 당 지수가 높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에 당이 높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 드신다면 생고구마를 조금씩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그렇다고 몸에 좋은 성분들이 이렇게 많은 고구마를 이런 분들은 먹으면 안 될까요? 이런 분들에게 꼭 맞는 혈당 문제를 해결해주는 고구마가 있어요. 자,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자색 고구마예요.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 자색 고구마는 그 보랏빛을 띠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해요. 이 안토시아닌 성분은 당뇨를 예방하는 식품으로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이 항산화 작용과 노화 방지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고구마인데 이 자색 고구마는 일반 고구마에 비해서 3배 이상 많은 안토시아닌 함량을 가지고 있으니 꼭 드셔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러한 자색 고구마도 지금이 제철입니다. 이렇게 음식에 보랏빛을 띠게 만드는 성분이 이 안토시아닌인데 이 안토시아닌은 흔히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베리류, 블루베리, 빌베리, 웰더베리 굉장히 많죠. 여기에도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고 이런 베리류의 영양제 같은 건강기능식품 그 뒷면을 보시면은 총 안토시아닌 함량이라고 이렇게 기능성 성분 지표가 표시되어 있어요. 이 정도로 안토시아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안토시아닌이 함유된 영양제를 드실 때도 이 안토시아닌의 함량 비교를 잘 하셔서 좋은 원료사 영양제를 섭취를 하는 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 신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이 고구마는 한 개당 칼륨이 약 13% 정도 들어있을 정도로 굉장히 칼륨이 풍부한 음식인데 이 칼륨은 우리 몸에 나트륨 수치를 조절해주고 신체의 수분 함량도 조절해주고 혈압도 개선하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혈관질환 발생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여주기도 해요. 하지만 이렇게 칼륨이 풍부한 고구마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이 칼륨을 배출하는 게 원활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과하게 칼륨을 섭취하면 그대로 혈액에 쌓이면서 칼륨 농도가 높아져
이 고칼륨 혈증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몸에 칼륨이 과도하게 축적이 되면 부정맥이나 각종 심장질환, 혈관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꼭 주의해서 드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칼륨은 콩팥에 부담을 주므로 신장 관련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먹을 때 조심도 해야 되고, 이 중에서는 이 고구마 안에 옥살산 성분이란 게 들어있는데, 이 옥살산 성분도 과하게 먹을 시 요로 결석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 꼭 주의하셔야겠죠. 자,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5번째, 담배를 피우는 사람입니다. 담배와 고구마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전혀 생각지도 못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 고구마의 풍부한 베타카로틴 성분은 노화와 질병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도 제거해주고 염증 질환이나 암 예방 효과가 있으며 피부세포의 성장과 재생을 촉진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지만 오랫동안 흡연을 하신 분들한테는 이 베타카로틴 성분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해서 폐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베타카로틴 섭취량이 20ml에서 30ml 정도 섭취하는 흡연자이신 분들은 베타카로틴을 복용하지 않는 흡연자에 비해서 폐암 발생 위험이 24%나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고구마에는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속이 노란 품종의 고구마일수록 이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높다고 해요.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폐가 건강한 분들한테는 폐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흡연자의 경우 과량 섭취하면 오히려 폐암 위험률을 조금이나마 증가시킬 수 있으니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다고 흡연자분들은 고구마를 무조건 먹으면 안 돼요, 이런 말은 아니고요. 너무 자주 먹지만 않으면 폐암까지 가는 경우는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고구마가 흡연자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보를 아셨으니 이제부터는 조금 조심해서 드시는 게 좋겠죠. 고구마를 드실 때 다른 여러 가지 음식들과 같이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부터는 고구마와 함께 먹었을 때 궁합이 잘 맞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궁합이 안 맞는 음식을 알아볼게요.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동치미입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전분이 감자나 옥수수에 들어있는 것보다 점도가 더 높다고 해요. 꼭꼭 씹어도 뭉치는 성질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따라서 몸 안에 들어가면 꽉 막히고 잘 안 내려가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런 고구마의 전분을 분산시키는 음식이 바로 동치미예요. 이 동치미 무 속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고구마의 전분이 뭉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데, 특히 이 무에 있는 성분이 고구마가 장에서 발효되고 부패되는 것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또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과연 뭘까요? 두 번째는 사과예요. 이 사과도 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고구마 전분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뭉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해요. 그러면 사과? 동치미밖에 없을까요?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뭘까요? 우유입니다. 이 우유에 들어있는 지방 성분도 고구마 전분이 서로 뭉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데, 이 우유에는 단백질과 칼슘도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먹으면 영양까지도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있는 것처럼 함께 먹었을 때 궁합이 정말 안 좋은 음식도 있어요. 그 첫 번째, 소고기는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한방에서는 고구마와 소고기를 상극인 식품으로 간주한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영양분이 소화와 흡수되는 것을 서로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간혹 소고기를 고구마와 함께 굽거나 소갈비찜을 만들 때도 감자도 넣고 고구마도 넣잖아요. 근데 이 두 식품을 함께 먹으면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땅콩입니다. 이 땅콩은 고지방과 고단백 식품 중 하나로 지방과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한데, 여기에 고구마는 주로 탄수화물이 풍부한 거 아시죠? 이 두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고단백과 고지방이 함께 소화돼서 소화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또한 이 두 음식을 함께 먹게 되면 과다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가 있어서 체중 관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요즘 자주 드시는 고구마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누구나 잘 아시는 호박고구마입니다. 생각만 해도 호박고구마 달달하니 맛있죠. 호박고구마는 표면이 부드럽고 주황빛을 띠고 고구마 중에서도 단맛이 일품이죠. 호박고구마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구마 중에 하나고, 구워 먹거나 찐 고구마로 즐기거나 샐러드, 스무디, 베이킹,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여성분들이 또 특히 좋아하시는 밤고구마입니다. 이 밤고구마, 노란색 또는 붉은색의 표면을 가지고
다양한 크기도 있죠. 근데 이 밤고구마는 다른 고구마에 비해서 당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청량감도 살짝 있는 것이 특징이고, 구워 먹으면 밤과 비슷한 질감이나 식감도 있는 고구마를 말하는 거죠. 자, 세 번째, 꿀고구마. 이 꿀고구마라고 불리는 베니하루카라는 품종이에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베니하루카라는 품종은 이 호박고구마와 밤고구마를 교배시켜서 만든 새로운 품종의 고구마예요. 여기에는 밤고구마의 맛있는 밥맛과 호박고구마의 부드러운 감촉, 이걸 둘 다 가지고 있는 고구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꿀고구마는 해남 지역에서 특히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는 뭘까요? 다 나온 것 같은데 뭐지? 자, 네 번째는 자색 고구마입니다. 제가 여러 번 힌트를 드렸죠. 이 자색 고구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라색 발색 물질인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이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서 우리 건강에 굉장히 많은 이점이 있는 고구마인데, 일반적으로 껍질이 보라색을 띠고 속살도 보라색을 띠는 게 자색 고구마의 특징인데, 이 고구마는 인기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수확 시기도 늦가을로 정해져 있어서 박스채로 사서 보관하시면서 드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죠. 그때밖에 수확을 못하니까. 근데 보관하실 때 우리가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정말 맛 좋고 건강한 고구마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고구마를 보관하는 법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자, 고구마를 받으면 먼저 상처난 고구마가 있는지 잘 확인해 주세요. 이 고구마는 껍질이 얇아서 상처가 나기도 쉽고, 상처가 나면은 그 상처 속으로 균이 감염될 수도 있고 썩고 곰팡이가 나기 쉬워요. 따라서 옆에 있는 고구마까지 같이 영향을 미쳐요. 고구마들은 사교성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그래서 상처난 고구마를 먼저 골라내서 자르고 드시거나, 먼저 골라내서 상처가 안 난 고구마를 따로 보관해 주세요. 그리고 고구마 겉 건조 상태에 따라서 이틀에서 일주일 정도 신문지가 같은 것을 깔고 그늘에서 천천히 말려주세요. 그 이유는 고구마는 겉에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보관하게 되면 쉽게 썩어요. 그래서 말리는 이유가 또 고구마의 전분이 당분으로 변환되도록 숙성을 시키는 과정이기도 해요. 또 한 가지 주의점은, 고구마는 수분에 굉장히 예민한 뿌리 채소예요. 그래서 습기가 차지 않도록 종이박스에 구멍을 슝슝슝슝 내주고 통풍이 잘 되도록 해주시고, 이 흙도 빠져나가지 않게 보관하기 쉽게 상자 바닥에 신문지 같은 거를 깔아주세요. 그리고 햇빛이나 직사광선이 바로 비치지 않는 곳에도 놓아줘야 되는데, 이 고구마가 햇볕에 직접적으로 닿으면 이 온도 변화에 의해서 고구마가 또 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구마는 온도와 수분에 굉장히 예민해서 환경도 변하면 고구마의 맛도 변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옮기면서 상처가 나서 쉽게 썩기도 쉬워지고요. 그리고 고구마의 보관 적절한 온도는 한 13도에서 16도 정도 되는 곳인데, 우리가 흔히 한번 찾아보면 아파트의 신발장이나 베란다 같은 곳, 이런 공간이 되겠죠. 자, 이제 고구마의 보관법도 잘 알아봤으니 이제 맛있는 고구마를 잘 보관해서 겨울철에 호호 불면서 따뜻하게 똑똑하게 먹을 준비가 되셨죠? 호두와 같은 견과류는 지방이 많아서 산패가 쉽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 호두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은 산화가 되기 쉬워요. 산화가 진행되면 지방의 구조가 변형이 되고, 산화된 지방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에 손상도 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이죠. 이뿐 아니라 또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할 위험도 가지고 있고, 호두가 산패되면 아크릴아마이드라고 하는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는데, 이 물질은 발암 물질이죠. 이렇게 산패된 호두를 장기적으로 섭취할 때는 암에 대한 위험성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산패돼서 변질이 일어난 호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고소한 호두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호두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간식이지만, 저는 달달하게 졸여진 호두강정이나 제과점에서 파는 호두과일을 커피랑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맛도 좋고 건강에 이롭다고 잘 알려진 호두, 그냥 막연하게 몸에 좋다고만 알고 있지 않으세요? 호두는 견과류의 일종으로 기원전 7000년 전 고대 인류가 친숙하게 섭취해온 식품이라고 해요. 인류가 이렇게 오래전부터 호두를 섭취해왔다니, 아주 옛날부터 인류에게 많은 영양소를 적용해준 식품이에요. 호두에는 단백질이나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 여러 가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렇게 풍부한 영양소가 함유된 호두가 주는 우리 몸에 이로운 점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호두의 놀라운 효과는 바로 노화 방지예요.
호두에는 폴리페놀과 비타민 E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의 유해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주죠. 특히 노화 방지와 관련이 깊은 성분으로 이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또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감기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는데, 자유라디칼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켜서 노화와 관련된 여러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호두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은 자유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요. 세포의 노화를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또 호두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피부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피부에 수분을 보충해 주는 데에도 꼭 필요한 성분이죠. 특히 피부가 노화되면서 생길 수 있는 주름과 피부 처짐을 예방하는 데도 매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두 번째 호두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뇌 건강 유지예요. 호두의 외형이 뇌를 닮아 예로부터 머리가 좋아져 잘 알려져 있는데, 외형만 닮았다고 뇌에 좋다는 것이 아닌 건 다들 알고 계시죠.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오메가3는 주로 생선에서 많이 발견되는 성분이잖아요. 호두에도 그만큼 많은 양이 들어있어요. 해외 알츠하이머 저널에서는 호두가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여주므로 알츠하이머 발병과 진행을 늦추거나 위험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했는데, 호두에는 이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고, 이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 치매와 같은 뇌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뇌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돕는 호두는 노화로 인한 인지 저하를 늦추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호두에 들어있는 비타민 E 또한 풍부해서 뇌의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를 지켜줘요.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뇌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부터 호두를 꼭 드시는 게 좋겠죠. 세 번째 호두의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호두가 뼈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다는 것은 알아도 뼈에 좋다는 건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신데, 호두가 뼈 건강에 미치는 좋은 작용들 바로 알려드릴게요. 호두는 칼슘뿐 아니라 다른 중요한 성분들도 함유하고 있어서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아주 효과적인 식품이에요. 호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균형 있게 들어있는데,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지만 마그네슘 역시 뼈 건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죠. 마그네슘은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의 밀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두 성분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면 뼈의 강도를 높이고 골다공증과 같은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는데,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예요.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은 뼈의 형성을 촉진하고 뼈의 밀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이뿐 아니라 오메가3는 이세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갖고 있고,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에도 굉장히 유익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호두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바로 암 예방 효과예요. 호두는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 작용 덕분에 암 예방 효과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2022년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 자료를 보면 호두나 아마씨에 함유되어 있는 알파리놀렌산을 꾸준히 섭취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 심혈관 질환 위험률이 약 10% 정도 감소되고, 관상동맥 심장질환 위험률은 20%나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뿐 아니라 호두에는 이 폴리페놀과 엘라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특히 이 엘라그산은 항암 성분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엘라그산은 체내에서 엘라그산 대사물질로 변환돼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고, 폴리페놀은 암세포의 확산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죠. 호두는 이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죠. 암은 염증성 질환과 관련이 깊은데, 호두가 가진 염증 완화 효과는 암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보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호두에 포함된 비타민 E와 셀레늄 등의 성분은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 암 환자에게는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호두는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줘서 우리 몸의 방어막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호두의 효능 정말 놀랍죠. 이렇게 몸에 좋고 맛도 좋은 호두, 이것들과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데, 호두와 궁합이 굉장히 좋은 식품들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요거트예요. 요즘 들어 그릭 요거트나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단어들 접해보셨잖아요. 요거트에는 단백질, 칼슘, 프로바이오틱스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호두에는 건강한 지방,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등이 풍부하죠.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 조합을 통해서 다양한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어요. 요거트에 함유된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장내 유익한 세균을 증식시키고 장 건강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또 호두의 지방은 프로바이오틱스의 효능을 더욱 향상시켜
오히려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오메가3 지방산과 같은 건강한 지방산을 요거트와 함께 섭취하면 호두의 지방이 소화와 흡수를 도와서 영양소의 흡수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도 꼭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영양분뿐만 아니라 호두의 고소와 크리미한 식감과 요거트의 부드럽고 상큼한 맛은 잘 어울려요. 함께 섭취하시면 맛과 식감의 조화를 즐길 수가 있죠. 그러니 이제부터 요거트를 드실 때 호두와 함께 드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호두와 환상의 궁합의 음식은 바로 바나나예요. 바나나는 호두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나나는 탄수화물과 천연당과 풍부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 뿐만 아니라 바나나의 당은 호두 대비 신체에 더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고 해요. 호두에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다는 거 이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성분들은 신체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바나나와 호두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 보완적인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고 영양소의 흡수 또한 더 쉽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영양뿐 아니라 호두의 식감과 바나나의 부드럽고 달콤한 맛은 잘 어우러지는데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한번 섭취해보세요. 달달한 바나나의 맛과 호두의 고소한 향이 의외로 조화로워서 맛과 식감, 영양소까지 한 번에 즐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고소하고 맛도 좋고 몸에도 정말 좋은 호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섭취해도 안 좋다는 사실. 호두는 건강에 매우 좋은 식품이지만 모든 식품들이 그러하듯이 호두도 적정량을 섭취해야 되는데 과연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몸에 좋은 호두를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몸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호두 섭취 시 주의할 점을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호두를 섭취할 때 유의할 점, 첫 번째는 알러지 반응이에요. 호두는 견과류 중 알러지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식품인데 일부 사람들에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대요. 호두 알러지가 있는 경우 호두를 섭취했을 때는 입술이나 혀, 또 얼굴이 부풀거나 호흡곤란을 겪을 수가 있는데 이는 개개인의 신체 증상에 따라서 매우 위험할 수도 있고 다르죠.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심할 수도 있고, 이런 증상이 발생되면 즉시 호두 섭취를 중단하고 필요시 의사와 상담해야 되고, 호두 섭취 시 주의할 점 두 번째는 과도한 섭취예요. 이 호두는 100g당 약 650칼로리로 매우 고칼로리 음식이에요. 하루 섭취량을 과도하게 초과하면 오히려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가 있는데 호두에는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지만 대부분 불포화 지방이라 건강에 유익하다고 알고 있겠죠. 근데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루에 약 20-30g 정도, 이건 약 5알에서 7알 정도인데 쪽으로 봤을 때는 10개에서 15쪽 정도 돼요. 호두를 섭취할 때는 꼭 기억해 주세요. 호두 섭취 시 유의할 점 세 번째는 변질이 일어난 호두 섭취죠. 호두와 같은 견과류는 지방이 많아서 산패가 쉽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 호두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은 산화가 되기 쉬워요. 산화가 진행되면 지방의 구조가 변형이 되고, 산화된 지방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에 손상도 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이죠. 이뿐 아니라 또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할 위험도 가지고 있고, 호두가 산패되면 아크릴아마이드라고 하는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는데 이 물질은 발암 물질이죠. 이렇게 산패된 호두를 장기적으로 섭취할 때는 암에 대한 위험성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산패돼서 변질이 일어난 호두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러한 호두를 구분하는 방법은 먼저 색상을 보는 거예요. 신선한 호두는 갈색이나 황금빛을 띠는데 산패된 호두는 색이 어둡게 변하고 부패한 느낌이 들어요. 또 산패된 호두는 비린내나 신내가 날 수 있고, 신선한 호두는 자연스러운 고소한 향이 나요. 또한 맛도 다른데 신선한 호두는 말 그대로 고소한 맛인 반면 산패된 호두는 씁쓸하거나 오래된 기름향이 나죠. 썩은 것 같이 불쾌한 맛이 날 수가 있겠죠. 신선한 호두를 골랐다면 산패되지 않게 보관 방법도 중요한데, 호두는 잘못 보관하면 쉽게 산패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호두는 원래의 껍질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 껍질을 벗기지 않고 보관하면 외부에서의 영향이 미치는 걸 줄일 수가 있어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가 되는데, 하지만 호두를 먹을 때마다 까야 되는 이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이미 까진 호두를 많이 구입하시잖아요. 이런 호두는 공기와 빛에 노출되면 산패가 촉진되기 때문에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해서 밀봉할 수 있는 용기에 담아 보관하거나 진공이나 밀봉팩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호두는 온도와 습도에 민감해서 서늘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고, 이미 껍질을 벗긴 호두는 쉽게 산패할 수 있으니 냉장 보관 필수적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땅콩은 콩과 식물이라서 단백질이 아주 든든하고 올리브유와 닮은 불포화 지방이 많아서 혈관을 정돈해주는 아주 알찬 식품입니다. 게다가 와인으로 유명해진 레스베라트롤, 콜레스테롤 흡수를 낮추는 피토스테롤, 그리고 혈관을 넓혀주는 아르기닌, 또 몸의 세포막을 지키는 비타민 E, 엽산, 마그네슘, 구리, 망간 같은 미네랄까지 제대로만 드시면 간식이 아니라 식사와 건강에 보조가 되는 식품이 바로 땅콩입니다. 다만 잘못 먹으면 간과 췌장에 부담을 주거나 혹은 독성 곰팡이에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땅콩을 어떻게 먹을 때 우리 몸에 독이 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곰팡이 산패된 땅콩인데요. 땅콩은 기름이 절반 가까이인 식품이기 때문에 상온이나 습기에 오래 두면 기름이 산패하고 곰팡이가 자라기가 쉽습니다. 땅콩류에 생기는 곰팡이는 아플라톡신 같은 강한 발암 독소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독소는 우리가 끓이거나 볶아도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혹시 한 알이라도 곰팡이가 보이면 통째로 버리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까우니까 겉만 떼고 먹어야겠다 하다가는 간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산패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 고소한 향이 좀 줄어들고 꿉꿉한 비린내가 나거나 약간의 크레용이나 페인트 같은 냄새가 나면 이미 산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볶아도 냄새만 가릴 뿐 산패유의 유해성 자체는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과한 볶음 또 과열한 땅콩인데요. 땅콩을 120도씨 이상 고온에서 오랫동안 가열하면 최종 당화산물이 늘고 또 일부 경우에는 아크릴아마이드 같은 발암 가능 물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프라이팬에 약간 태울락 말라 갈색을 넘어서 검게 탄 부분은 특히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집에서 볶을 때는 약한 불로 짧게 자주 뒤집어서 색이 살짝 돌 정도까지만 볶는다고 생각하시고요. 더 안전하게 하시려면 오븐에 160도씨에서 약 12에서 15분 정도 건조 굽기를 하시고 완전히 식혀서 수분을 말린 뒤에 밀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맥주와의 과량 섭취인데요. 땅콩은 지방이 많아서 위 배출이 좀 느린 편인데 차가운 맥주가 들어가면 위장에 혈류가 줄어서 소화가 더뎌지고 더부룩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알코올이 먼저 대사되는 동안 이 지방 대사는 뒤로 밀려서 체지방 합성이 쉬워지고 간에는 지방이 쌓일 수가 있겠죠. 술이 꼭 필요하시다면 차라리 기름이 적은 단백질 안주, 두부나 생선구이에 소량의 삶은 땅콩을 곁들임 정도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멸치볶음에 땅콩을 듬뿍 넣은 건데요. 사실 이게 씹는 재미는 좋아도 영양학적으로는 상극이 됩니다. 땅콩의 피틴산이 멸치의 칼슘 흡수를 방해해서 칼슘의 보충 효과를 갉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멸치에는 꽈리고추나 파프리카 또는 일반 고추와 같은 것들을 곁들이는 것이 좋고요. 땅콩은 따로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다섯 번째는 많이 먹는 것인데요. 땅콩 100g은 볶았을 때 칼로리가 약 500kcal가 훌쩍 넘습니다. 한 줌 넘기 시작하면 금세 밥 한두 공기와 맞먹는 열량이 되어버리고요. 그래서 췌장이 약한 분이나 이 지방 섭취가 평소에 많은 식단을 하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지방은 담즙이나 췌장 효소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게 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과식하게 되면 복통이나 설사, 또 심한 경우에는 췌장염 재발에 방아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인데요. 사실 땅콩 알레르기가 적지 않습니다. 입술이나 혀가 붓는다든지 입안이 가려운 증상부터 시작해서 메스꺼움, 또 복통, 두드러기, 또 아주 심하면 호흡곤란이나 어지러움증, 실신까지 올 수가 있어서 한 번이라도 이런 의심 증상이 있었다면 절대로 다시 드시지 마시고 병원에서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통땅콩을 주는 것도 약간 질식 위험이 있어서 좋지 않고요. 약 4, 5세 전에는 물이나 요거트에 물개뿐 100% 땅콩 버터를 소량씩 먹어보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땅콩은 우리 심장과 혈관을 지켜주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땅콩 기름의 80% 정도가 올레산, 리놀레산 같은 불포화 지방이고 이 지방이 혈관 벽에 엉겨서 붙는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을 낮춰주어서 피를 맑게 합니다. 레스베라트롤과 이 피토스테롤 성분이 혈관 내벽에 기름띠를 줄이고 또 동맥경화 진행을 늦춰주니까 고혈압이나 협심증, 뇌졸중 같은 혈관성 질환을 예방하는데 이만한 간식도 드뭅니다. 그리고 단백질 보충이 아주 탁월한데요. 소고기 안심 100g에 단백질이 약 26g 들어있는데 땅콩 100g에도 똑같이 26g이 들어있습니다. 이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 가운데 특히 아르기닌이 풍부해서 성장기 어린이의 키성장이나 또 50대 이후 근육 감소의 예방, 혈압 조절에 아주 알토란 같은 구실을 합니다. 또한 폐와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주는데요. 그래서 한의학에서 땅콩은 윤폐 식품으로 분류가 돼서 마른 기침이 오래 갈 때 속 껍질째 씹어서 먹으면 숨길이 부드러워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입으로 숨을 많이 쉬어서 목이 좀 자주 따갑거나 가래가 잘 떨어지지 않아서 컥컥하는 분께도 적당량의 삶은 땅콩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콩은 피부와 뇌의 노화를 막아주는데요. 비타민 E와 레스베라트롤,
그리고 망간, 구리와 같은 미네랄이 세포막을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지켜줘서 잔주름을 늦추고 또 기억력 저하를 방지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당뇨를 관리해 줄 수가 있어요. 땅콩의 혈당 지수는 13이고 혈당 부하 지수는 1에 불과해서 거의 혈당을 올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탄수화물의 소화나 흡수를 지연시켜 주죠. 그리고 동시에 단백질, 지방이 배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서 과식을 막아줍니다. 게다가 땅콩은 장 운동을 도와서 변비를 완화해 줄 수가 있고요. 불용성이나 수용성 식이섬유가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에 장 속에 부드러운 부피를 만들어서 배변을 촉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땅콩에는 엽산이 많아서 빈혈 예방과 기분을 개선하는 데도 아주 좋습니다. 이 엽산은 적혈구를 만들고 또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합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우울감이 잦다든지 또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께도 땅콩 한 줌이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콩을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삶아서 속 껍질까지 드시는 건데요. 껍질째 씻어서 땅콩과 물을 약 1:2의 비율로 냄비에 담고 소금 반 숟가락 정도를 넣어서 센 불에서 5분, 중불에서 15분 정도, 그리고 불을 끄고 5분 정도 뜸을 들인 뒤에 체에 받쳐서 물기를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삶으면 속껍질이 촉촉해져서 함께 먹기에도 좋아지고 껍질 쪽에 몰린 레스베라톨과 폴리페놀을 더 많이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남은 삶은 땅콩은 완전히 식혀서 종이 타월로 겉에 물기를 닦고 15알에서 한 25알씩 소분해 놓은 다음에 냉동해 놨다가 먹을 때마다 자연 해동하면 3개월 내내 신선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안전하게 굽는 건데요. 프라이팬보다 오븐 160도에서 약 12에서 15분 정도가 균일하고 조금 더 안전합니다. 혹시 팬을 쓴다면 약불에서 끊임없이 뒤집어서 색만 은은하게 나올 정도로 하시는 게 좋고요. 설탕이나 시럽 코팅은 당 독화물과 열량을 올리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시고 소금은 마지막에 살짝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땅콩과 바나나를 합친 간식으로 먹는 건데요. 바나나는 칼륨과 비타민 B6가 풍부하지만 당이 좀 빨리 오르는 편입니다. 땅콩의 단백질과 또 지방, 식이섬유가 당 흡수를 늦춰서 혈당이 좀 완만하게 오를 수 있게 해줄 수 있고요. 운동 1시간 전에 통밀 토스트에다가 무가당 100% 땅콩 버터를 얇게 바르고 바나나 슬라이스를 한 3, 4쪽 정도 올려서 같이 드시면 포만감, 또 에너지, 그리고 혈당 안정까지 이 3가지를 한 번에 챙길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땅콩과 오징어의 상쇄 조합인데요. 오징어는 타우린과 단백질이 좋지만 콜레스테롤이 좀 신경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땅콩의 불포화 지방 그리고 피토스테롤이 이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다만 튀김 대신 구이나 숙회로 곁들임 땅콩은 삶은 것 위주로 소량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계란과의 동행인데요. 땅콩의 이 나이아신은 에너지 대사 그리고 우리 피부 건강에 관여를 합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이 비타민 B군과 콜린이 풍부해서 에너지 대사를 함께 돕고 포만감을 늘려줍니다. 아침에 삶은 달걀 1개와 삶은 땅콩 10알 정도, 그리고 토마토 1조각이면 아주 간단하지만 꽤나 균형이 잡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멸치와는 따로 고추와는 같이 드시는 겁니다. 멸치볶음에 땅콩을 섞는 대신에 멸치볶음에는 꽈리고추나 청양고추를 넣어서 비타민C나 철을 보충하고 땅콩은 별 접시에 삶은 형태로 쓰시면 좋고요. 이렇게 나눠 드시면 멸치의 칼슘 흡수 방해를 줄이는 동시에 땅콩의 좋은 점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땅콩 버터를 살 때는 라벨을 꼭 보는 겁니다. 설탕, 소금, 경화유가 섞인 제품들이 많은데요. 원재료 땅콩 100% 또는 땅콩 플러스 소금 1% 내외로 적힌 제품들이 최선이고요. 드셨을 때 기름이 위에 뜨는 건 자연스러운 분리입니다. 그래서 사용 전에 저어주시고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하루 한 큰술 정도 드시면 양은 충분하고요. 그리고 보관 방법도 이제 정말 중요한데요. 껍질째 산 이제 땅콩은 통풍이 잘 되고 건조한 곳에서 약 10에서 15도씨 그늘에 놓으시면 좋고요. 집에서는 이 온도를 만들기가 약간 어렵기 때문에 먹을 양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퍼백에 이제 공기를 최대한 뺀 다음에 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을 벗긴 볶음 땅콩은 공기나 빛, 또 습기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개봉 즉시 작은 유리병으로 옮겨 담아서 냉장 보관을 해서 약 1개월 내에 소진하는 것이 좋고요.
향이 좀 줄어들고 눅눅해지고 꿉꿉해지는 느낌이 나면 미련 없이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우니까 다시 볶아 먹어야겠다, 이런 선택은 사실 금물이고요. 산패유나 곰팡이 독소 때문에 이것은 가열로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루의 권장량은 삶은 땅콩 기준으로 15알에서 한 20알 정도, 또 볶은 것은 한 20알 이하 정도가 적당하고요. 체중을 관리하는 중이거나 위가 좀 예민한 편이시면 하루에 10알 정도 안팎으로 시작해보면 좋습니다. 간이 약한 분이나 또 혹은 췌장염에 이력이 있거나 신장 결석 중에서 특히 이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이 잦은 분들은 이 양과 빈도를 더 엄격하게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고혈압이 있다면 소금이나 설탕 코팅된 제품은 피하고 무염이나 무가당 제품을 당연히 고르는 것이 좋고요. 자, 여기서 이 삶는 레시피를 한 번 더 정리할게요. 겉 껍질째인 이 생땅콩을 흐르는 물에서 손으로 비벼서 흙을 충분히 제거하신 다음에 냄비에 땅콩과 물을 1:2의 비율로 넣고 소금 반 숟가락을 넣은 다음에 센 불에서 5분 정도 끓이시고 거품이 올라오면 걷어내고 중불에서 다시 15분, 그리고 불을 끈 다음에 뚜껑을 덮어서 5분 정도 뜸을 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체에 받쳐서 물기를 완전히 빼고 식힌 다음에 속 껍질째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취향에 따라서 월계수잎 한 장, 또 통후추 몇 알을 함께 넣으면 잡내가 더 줄고 향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은 뒤에 바로 먹지 않을 거면 완전히 식힌 다음에 종이 타월로 겉에 있는 수분을 다 닦아서 소분해서 냉동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안전과 맛, 그리고 영양, 이 3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볶아서 먹고 싶다면 팬보다 오븐이 낫습니다. 160도로 예열한 오븐에 땅콩을 한 겹으로 펼쳐서 약 12분에서 15분 정도 돌려주시고 중간에 한번 뒤집어 주면 좋고요. 가장자리가 살짝 색이 돌면 꺼낸 다음에 식힌망 위에 놓고 완전히 식혀서 수분을 날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팬을 쓰려면 약불에서 계속 뒤집으면서 타는 부분 없이 잘 굴려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코팅이나 설탕 시럽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로즈마리 한두 개나 파프리카 파우더 한 꼬집처럼 허브나 향신료로 풍미를 더하면 열량 부담 없이 맛의 만족도를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당 조절과 포만감을 원하시면 식사 전에 한 10분에서 15분 전에 미리 삶은 땅콩을 한 5알에서 10알 정도를 먼저 복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빵을 드신다면 100% 땅콩버터 한 티스푼 정도를 통밀빵에다가 얇게, 그리고 위에는 바나나를 3-4쪽 정도만 해서 운동 전에 이 바나나와 땅콩버터 조합으로 든든하게 배를 채우시고 운동 후에는 달걀이나 우유, 또 두부 같은 수분이 많은 단백질과 함께 땅콩 10알 정도면 아주 회복에도 좋습니다. 밤 늦게는 위에 소화 부담을 좀 줄이는 게 좋기 때문에 한 5알에서 10알 이내로만 드시고 맥주나 탄산과의 동반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땅콩은 아주 작지만 고열량인 단백질, 불포화 지방 식품입니다. 삶아서 속껍질까지 먹으면 항산화 성분을 제대로 챙길 수가 있고 볶을 때는 저온에서 짧게, 무가당, 무가염이 원칙입니다. 보관은 서늘한 곳에서 건조하고 차갑게 보관하시고 변질이 만약 의심되면 반드시 버리시고 개봉 후에는 최대한 빨리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멸치와는 같은 그릇에 넣지 말고요. 바나나, 오징어, 계란처럼 상호 보관할 수 있는 식품과 함께 소량씩 꾸준히 드셔보세요.